요즘 케이팝이나 할리우드 영화 보면 정말 대반하잖아요? 한 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라는 거죠. 근데요, 이런 국가 브랜딩 전략이 과연 최근에 생겨난 걸까요?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한쪽은 지금 오리 시대의 문화 아이콘들, 다른 한쪽은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은 옛날 사람, 바로 프랑스의 루이 14세입니다. 전혀 관련 없어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소프트 파워의 원조격인 인물이에요. 무려 350년 전에 말이죠. 그럼 궁금해지죠? 역사상 최초로 아주 체계적으로 국가 브랜딩이란 걸 기획하고 성공시킨 사람, 대체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그 주인공이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입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왕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 심지어 자기 자신의 이미지까지 전부 권력의 도구로 활용했던 뭐랄까 시대를 앞서간 기획자였던 셈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루이 14세의 이 거대한 프로젝트, 그 심장부에는 정말 상징적인 건물이 하나 딱 버티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베르사유 궁전 하면 그냥 엄청 화려한 왕의 집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루이 14세에게 이곳은 그런 단순한 곳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랄까 거대한 권력의 무대였던 거죠. 자신의 절대 권력을 보여주고 저항할지 모르는 귀족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두고 프랑스가 이 정도다 라고 유럽 전체에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치밀한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여기서 그의 진짜 무서운, 아니 영리한 전략이 드러납니다. 3단계로 딱 정리되는데요. 첫째, 일단 전국에 힘께나 쓴다는 귀족들을 싹 다 베르사유로 불러 모읍니다. 둘째,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아주 복잡하고 끝도 없는 궁중 행사에 참여시켜요. 이러면 딴 생각할 틈이 없겠죠? 마지막 셋째, 이 화려한 궁전 안에서 서로 더 비싼 옷, 더 좋은 마차를 가지려고 경쟁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돈을 펑펑 쓰게 되고 결국 경제적으로 왕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르브르베라고 왕이 아침에 일어나는 의식이에요. 아니 그냥 일어나는 건데 이게 하나의 거대한 쇼였어요. 수십 명의 귀족들이 그걸 지켜보고 왕의 잠옷 소매를 잡아주는 역할이라도 맡으면 그게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진짜 황당하죠? 결국 귀족들한테 중요한 건 자기 영지가 아니라 이 베르사유 궁전 안에서 왕과 얼마나 가까운가 그 서열 싸움이 전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베르사유라는 엄청난 하드웨어를 구축했어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그 안을 채울 소프트웨어, 즉 컨텐츠가 필요하죠. 루이 14세는 바로 문화와 패션을 그 컨텐츠로 활용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무기로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죠. 루이 14세는 정말 똑똑했어요. 칼이나 총 없이도 유럽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던 거죠. 그게 뭐냐? 바로 트렌드를 장악하는 거였습니다. 가장 멋진 것, 가장 세련된 것의 기준을 프랑스, 특히 파리가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뭐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죠. 특히 패션을 아주 교묘하게 통제 수단으로 썼습니다. 예를 들면 저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가발 있죠? 그리고 붉은 굽이 달린 하일. 이게 그냥 멋으로 신는 게 아니었어요. 특히 저 붉은 굽은 왕이 넌 신어도 돼 라고 허락해준 최측근만 신을 수 있는 뭐랄까 권력의 증표 같은 거였어요. 거기다 계속해서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내니까 귀족들은 그걸 따라가느라 돈을 다 써버리는 거죠. 결국 또 랑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고요. 짐이 곧 국가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말이 루이 14세의 생각을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을 그냥 입으로만 한 게 아니라 예술을 통해서 그 자신의 몸을 통해서 직접 증명해냈어요. 그가 겨우 15살 때의 일입니다. 밤의 발레라는 공연에 직접 주인공으로 출연해요. 근데 그 역할이 뭐였냐면 바로 태양신 아폴론이었어요. 이 공연 하나로 그는 태양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프랑스의 모든 것은 나,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라는 이미지를 전 국민, 아니 전 유럽에 각인시킨 거죠. 이거야말로 완벽한 퍼스널 브랜딩의 성공 사례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화려하고 거대한 문화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려면 당연히 엄청난 돈과 힘이 필요했겠죠.
맞습니다. 이 모든 화려함 뒤에는 아주 탄탄한 정치, 경제, 그리고 군사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절대왕정이라는 시스템이 있었죠. 이게 뭐냐면 왕의 권력은 신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왕의 말은 곧 법이고 진리다라는 사상이에요. 이러니 누가 감히 왕의 결정에 토를 달겠어요? 이게 그의 모든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명분이었습니다. 그럼 그 막대한 돈은 다 어디서 났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중상주의라는 경제 정책에 있습니다. 콜베르라는 아주 유능한 재무장관이 이걸 추진했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수출은 최대한 많이 하고 수입은 최대한 줄여서 나라 창고에 금과 은을 가득 쌓아두는 겁니다. 이 돈으로 베르사유도 짓고 전쟁도 하고 다 했던 거죠. 그리고 소프트 파워 뒤에는 언제나 강력한 하드 파워가 있는 법이죠. 그 실체는 바로 이 숫자 40만 명입니다. 이게 뭐냐면 루이 14세가 유지했던 상배군의 숫자예요.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문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되 말을 안 들으면 언제든 힘으로 누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는 태양왕의 빛나는 성공 신화를 봤는데요. 모든 밝은 빛에는 반드시 어두운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죠. 이 화려한 브랜딩 전략의 이면, 그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태양의 빛이 너무 강렬했던 탓일까요? 그 영광의 시대는 프랑스에 아주 무거운 청구서를 남겼습니다. 일단 끝없는 전쟁과 저 베르사유 궁전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했어요. 나라 재정이 거의 거덜날 지경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낭트 칙령을 폐지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개신교도, 즉 위그노들의 종교 자유를 인정해준 법령이었거든요. 이걸 없애버리니까 수많은 위그노들이 박해를 피해 프랑스를 떠나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당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상공업자들이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엄청난 두뇌 유출이 일어난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이었죠. 이 표를 보시면 그의 유산이 가진 양면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면 흩어져 있던 프랑스를 하나의 강력한 국가로 만들고 파리를 세계 문화의 수도로 만들었죠. 정말 대단한 업적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나라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간 재정 문제, 그리고 기술력 손실 같은 부정적인 유산도 남겼습니다. 심지어 이런 불만들이 쌓이고 쌓여서 훗날 프랑스 혁명의 불씨가 되었다고도 하죠. 결국 이렇게 보면 루이 14세가 했던 전략들, 그러니까 문화를 앞세워서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걸로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어때요? 지금 우리가 케이팝이나 할리우드를 통해 보고 있는 것과 정말 똑같지 않나요? 그 원조 모델을 17세기의 태양왕이 이미 완성해 놨던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문화의 힘을 이용한 국가 브랜딩. 분명 강력하고 매력적이죠. 하지만 그 빛나는 성공 뒤에는 어떤 대가가 따를 수 있을까요? 태양왕의 이야기는 350년이 지난 지금 소프트 파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